제가 집값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이제 하락 추세 초기다. 저는 정부 규제가 추세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풀고 나서 더 떨어질 것이다. 요새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금리가 주식시장에 반영한 것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이클상 주식을 사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어떤 데 보니까 닥터둠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뭐 하던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대답은 사실 주식도 그렇고 뭐 채권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약간 뭐 좀 농사 짓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농사 지으시면서도 약간 투자랑 많이 이제 연관이 있어서도 생각하세요? 네, 그런 절차가 다 있죠. 그래서 뭐 주식 투자 마찬가지로 씨 뿌릴 때 있고 그다음에 수확 거둘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씨 뿌릴 때 씨 안 뿌리면은 안 자라거든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는 무를 좀 늦게 심었었어요. 무. 그래서 시기를 놓쳤고 나중에 이거 심다 보니까 무가 별로 크지 않고 뭐 그다음에 또 겨울이 와버리니까요. 그다음에 그 수확할 때 수확 안 하면은 다 저 열매들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확도 항상 제때 해야 돼요. 씨 뿌릴 때도 제때고 그다음에 수확할 때도 제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거기 농민들 보고요. 농민들이 퇴비 주면 야 지금 퇴비 주는 시기구나. 그다음에 새싹 거 사다 심으면은 야 이때 심는 시기구나. 그거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잘 알거든요. 진짜 베테랑들. 베테랑 그렇습니다. 농민들. 뭐 주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부자들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 부자가 된 분들 옆에 있으면은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수확을 거둬야 될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여익 교수님을 모시는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농사 질 때만 그 농민들 그냥 옆에 눈치 보면서. 아니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게 저희한테는 그 베테랑 농민이 지금 김여익 교수님이잖아요. 특히 자본시장이라든지 투자 이 경기를 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뭐 씨 뿌리고 그다음에 수확 거두는 거는요. 주식보다는 훨씬 불확실성이 덜하죠. 그렇죠. 대충 뭐 이날 뿌리면 된다, 씨 뿌리면 된다. 그것도 농민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뭐 주식시장이라는 건 늘 변하고 이상한 변동성이 변덕스럽고 그러니까. 다만 비가 내일 올지 오늘 올지는 모르지만 근데 지금 봄으로 가고 있는지 겨울이 오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흐름은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게 혹시 빅웨이브입니까? 뭐 이게 이제 모든 게 그 사이클이 있다는 건데요. 뭐 그런 큰 사이클을 한번 준비해 보자. 그러니까 저는 뭐 늘 그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하고 리스크 관리 둘의 그 적절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수익률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2021년 하반기 2020년에는 내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형에 들어섰으니까 뭐 작년 말부터 올해는 수익률을 더 추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흐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농사 지을 때는 힘든 과정보다는 수확만 생각을 하고 투자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밭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얻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수님은 지금은 걷어들여야 될 때다 혹은 지금은 인내하거나 기다려야 될 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냥 수확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을 좀 비옥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퇴비도 주고 그다음에 땅을 엎어주고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제일 고생스럽죠. 그만큼 좀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 나중에 그 땅에서 뭐 다른 과일도 잘 되고 뭐 수박, 참외, 포도 뭐 이런 거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만큼 밑에 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진리가 멀리 있지 않은데 말이죠. 그 요즘에는 혹시 그 우리 교수님한테 닥터 둠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요즘에는
요즘에도 가끔 뭐 닥터둠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네. 근데 어떤 데 보니까 닥터둠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뭐 하던데. 그러니까 변절했다고. 예. 근데 사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런 사계의 흐름에 따라 가야 하는데 이게 닥터둠이니까 맨날 팔라는 얘기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이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늘 저 경기 뭐 주식시장에도 크고 작은 사이클이 있죠. 네. 그래서 저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각종 언론에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저를 최고의 낙관론자라고 데려다가 비관론자들하고 저 토론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아, 그때는 낙관론자로서. 예, 예. 예. 근데 2007년 이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온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을 우연히 좀 미리서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닥터둠이라고 그랬고요. 뭐 주가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닥터둠이란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때는 그만큼 그런 사이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예, 사이클상 보니까 주식을 사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뭐 늙고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예, 보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거기 예.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데이터들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으면은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저평가됐으면은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가 보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데이터를 대상 데이터가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 지금도 뭐 코스피가 1800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도 네, 있죠. 네, 예,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보는 데이터가 다를 텐데 뭐 중요한 거는 누가 더 합리적인가, 합리적인 데이터를 보고 뭐 전망이라는 게 맞출 수는 없죠. 그런데 얼마나 좀 사실에 합리적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근데 교수님이 하루하루를 전망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전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흐름을 예. 보시는 거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웨이브가 물방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냥 파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방울보다 더 큰 파도. 예. 예. 근데 이 책 앞에 보니까 이렇게 그 뭔가 저자 사인처럼 예. 이렇게 뭐 이거 프린트죠, 프린트. 네,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예. 한 대여섯 줄 정도 되는데 지난해 우리 주가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올해 많이 오를 예. 수도 있다는 예, 예. 반증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금융 민주주의를 이룰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김영희 올림 이렇게 쓰셨는데 예. 올해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결국 예, 저는 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코스닥이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제일 많이 떨어진 주가 지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만큼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코스피를 평가할 때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나 가수평가됐느냐, 네. 그다음에 유동성 M2,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네. 특히 M2뿐만 아니라 명목 GDP에 비해서 보면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24%나 가수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2000년부터 제가 예. 쭉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예. 28% 가대평가된 건 처음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만큼 주가가 추세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과소평가되어 예. 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 돌아온다. 예, 그래서 이미 저는 제자리 돌아오는 과정이 시작됐다. 예, 그런데 최근에 뭐 주가 너무 1월에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코스피 2,500 다 왔습니다. 지금 예, 거의.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오를 줄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 버리니까 뭐 주식 사라고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대답은 요새 저 신문에 보면은 뭐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이런 거 언론 제목들도 나오던데요. 근데 내가 사면 항상 조정이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HP 필터라 가지고 이 장기 추세를 구하고 네. 지금 현재 주가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단기적으로 그거로 평가하는데요. 아하. 2,500대니까 한 8% 정도 벗어나 버렸어요. 2로. 위로 벗어났다. 예. 예. 조금 이건- 성급하게 올랐다라는 예, 것도 그렇죠. 되죠. 예. 그러면 결국 이게 조만간 조정을 거친다는 거거든요. 조정 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조정인데 이제 뭐 추세 하락 조정이 아니라 예, 저는 뭐 코스피가 작년 9월에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저점이었을 것이다. 그게 저점을 치고 그 다음에 박스권 뭐 상단 하단이 있는데 하단 상단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조정 때마다 지금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저점만 볼 게 아니라 전저점 바닥도 그렇고 뭔가 좀 같이 밴드가 높아지는. 예, 서서히 높아지는 이런 국면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이에서 언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우상향하는 과정에는 있다. 예, 예, 예. 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지금을 걱정하면은 이게 답이 항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올해는 제가 저기 경기 침체라고 썼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지난 4분기에 예, 경제 성장 0.4% 마이너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2, 3분기 마이너스 성장 나올 거예요. 미국마저 마이너스 성장 나오면은 아마 저 아래 공포, 리세션, 또 디플레이션, 뭐 디프레션, 뭐 뒤에 공포 이런 단어들이 네. 많이 나올 텐데요. 네. 올해는 현재의 경기 장태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에 신경 쓰지 말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2020년 우리 경기 괜찮았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런데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2021년 6월이 정점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 OECD에서도 우리 선행지수 발표하죠. 네. 5월이 정점이었었어요. 네. 제가 뭐 다른 지표도 보지만은 선행지표가 꺾이면 앞으로 경기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선행지표가 꺾이는 이런 시점 이후로는 주식 비중을 가감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걸 예. 작년에 이제 많이 말씀해 예. 주셨죠. 그래서 뭐 사실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측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선행지수를 예측해 보니까 올 3월 전후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올해 3월 전후로 예, 예. 경기 선행 지수가 턴할 수도 예, 있다라는. 예. 바닥을 치고 아하. 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올해는 경기가 안 좋지만은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를 선행하는 거니까 예. 말 그대로. 주가는 항상 예, 경기에 선행하니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뭐 13분기인가요? 네. 최저치를 기록했다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내년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애널리스트들 자료 저도 뭐 제가 삼성전자 뭐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는 정말 그 어렵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실적 추정치들을 계속 예, 내리고 계속 있죠. 내리고 예. 뭐 디램 분야는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다. 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 제가 최근에 그 삼성전자 강의를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아, 삼성전자 임직원들 상대로 임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네. 또 삼성전자의 저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 예, 협력사들 대표들 대상으로 했고요. 그뭐 협성회 이런 예, 데들. 예. 상생협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니까요. 뭐 좋은 일도 하던데 예, 삼성전자 임직원을 관련 회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련 회사 중소기업에 파견을 하더라고요. 아, 일종의 뭐 멘토링 같은 예, 걸로. 거기서 뭐 기술도 새로 개발하는 데 도움 주고. 그렇죠. 파트너. 예,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봤을 때 예, 개인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들이 돈도 없고 네. 뭐 기업 그 조직 같은 거 할 수 없고 그런 걸 뭐 조직해 가지고 도와줘 가지고 기업을 아주 개인 기업을 큰 기업으로도 중소기업으로 크는 예,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뭐 최근에 하고 왔는데요. 네. 예, 그런데 뭐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조직 관리라든지 좀 효율성을 더 예. 이제 삼성전자 많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가서 교수님이 예. 좀 티칭을 해주시고. 예, 저는 뭐 기업 경영을 하든지 미시적인 거시적이든지 예, 거시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기업 CEO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에 예. 당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뭐 부자를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경기가 나쁜데 아, 뭐 투자를 계속 늘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자. 예, 역행하지 말자. 근데 예.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개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기업도 성장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저번에 그 한 신문에서 스타트업 유명한 CEO가 나와서 이야기한 얘기인데요.
예, 계속 M&A 같은 거 그때는 저 자금 조달이 주시장이 좋아지고 얼마든지 할 수 그렇죠. 있어가지고 돈이 넘치던 시절. 예, 굉장히 M&A 같은 걸 많이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미신은 알았지만은 매크로는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다. 한 신문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네. 예, 거시기한 흐름을 기업하시든지 투자하시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계절의 변화를 예.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예, 거랑 또 그렇습니다. 일맥상통을 합니다. 예, 수확할 때 씨 뿌리면 안 되고요. 네. 씨 뿌릴 때 수확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그 경기 선행지수 3월부터는 조금 이제 바닥을 치고 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를 뭐 한 6개월 정도는 앞서서 보여주는 거기는 한데 예. 근데 지금 그럼 우리 1월 말인데 어떻게 3월에 턴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지 보면 또 경기 선행지수에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이 먼저 또 턴하고 있는 게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예. 우선 그 선행지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하는 거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요인들 보면은 주가지수도 코스피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코스피가 거기 들어가죠. 예, 근데 지금 코스피가 오른 것 보니까 그렇죠. 선행지수 개선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그렇죠.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최근에 그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까지 됐었는데 예. 예, 저는 저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이 3.5%까지 올렸는데 네. 뭐 거기서 거의 마무리일 거다. 이제 많이 올려봤자 한 번 더 올리는데요. 네. 거의 끝이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가 떨어지죠. 예,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정상화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이게 역전 현상이 되어 있는데 예, 단기금 더 많이 내려오면서 좀 정상화될 수 그렇죠. 있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이 빠르니까 주가부터 선행지수 상승을 예상해주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도 앞으로 선행지수 상승을 예상해주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코스피를 예상한 거나 선행지수 예상한 거나 사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모델로 예측하면은 선행지수가 예측 오차가 제일 적거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모델로 예측하는데 예측 오차가 제일 적은 게 선행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 예. 예. 이 두 가지는 예측 오차가 제일 적으니까 예, 제가 이걸 예측하면서 대응을 하죠. 경기 선행지수 아까 그 말씀하신 코스피나 장단기 금리차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 영역이니까 상당히 더 빠르게 움직이기도 예. 하고 약간 꽃으로 따지면은 거의 봄이 막 올랑말랑할 때 제일 먼저 피는 꽃 예. 같은. 그리고 거기에 또 수출입 물가가 들어 있고요. 네. 예, 그런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되다 보니까 아마 수출입 물가도 개선될 조짐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가 재고일 지수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재고 출하 비율 차이가 들어가 있는데 네. 예, 지금 작년 11월 보니까 우리 그 재고일 지수가 네.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재고가 제일 많이 쌓여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니까 못하죠. 지금 생산 줄어들고 가동률 낮았죠. 네. 그러면 이제 재고일 지수도 내려가겠죠.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보니까 예, 저는 선행지수 개선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월 들어서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한국 주식 이제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경기 선행지수. 예. 그들 입장에서 뭐 OECD 경기 선행지수 예.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설 때 그때부터 주식을 사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경기 선행지수를 먼저 또 예측을 하고 들어오는 게 스마트 머니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1월에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죠. 예, 많이. 얼마 전에 32%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식을 최근에 26%로 줄여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자금 흐름을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요. 세계 그 주식형 펀드 있는데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계의 펀드 자금이. 예, 주식형 펀드 자금이. 네. 미국은 거의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요. 네.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이머징에서도 아시아, 이머징 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등. 중국을 포함한 예. 아시아. 예. 예, 제가 오기 전에도 지금 이번 주 거 데이터 보고 왔는데요. 네네네. 미국은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유럽으로는 이만큼 들어가고 아시아 시장으로는 이만큼 많이 들어갔거든요.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이만큼. 예. 근데 거기도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데 역사를 보면 10년 단위로 미국 시장이 좋았다, 이머징 마켓이 좋았다 그러는데요. 네. 뭐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이머징, 특히 중국이 좋았었죠. 예.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이 좋았는데 오늘 그 세계 그 자금을 그 자료를 보니까 예, 자금 흐름들이 앞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아시아 시장에서 뛰어난 기업들, 네. 이런 것 기업들을 앞으로 세계 주식 투자 자금들이 살 것이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거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면서 사실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많이 올라와 버린 거죠. 거의 뭐 하루에 한 4, 5천억씩을 꾸준히 순매수를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뭐 1조도 살더라고요. 예. 하여튼 외국인이 많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이제 경기 선행지수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리고 환율도 있죠. 환율도. 예. 예, 저는 앞서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환율도 아직도 고평가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원달러 환율이 1,440원 근처까지 가다가 뭐 지금 1,230원 안팎까지 네. 떨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같은 것 이런 걸 평가해 보면요. 환율이 아직도 가소평가됐어요. 우리 돈 가치가. 그러니까 한 1,200원 밑으로도 내려. 네. 저는 뭐 갈수 있다. 1,130원 정도가 예,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경제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을 보면 예, 한국 주식도 저평가됐지, 그 다음에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지, 예, 그리고 세계 경제 풍향계, 뭐 탄광소의 카나리아, 그게 한국 경제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 선행지수 올라가면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반응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광소 카나리아. 그러니까 사실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지고 전쟁 난 국가 다음으로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근데 또 오를 때는 또 먼저 오르고 예. 또 상대적으로 그럼 많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작년에 많이 떨어진 만큼 우리 주가가 제일 저평가됐으니까 예. 많이 오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2021년부터 22년까지 탄광소 카나리아가 막 지저귀고 울고 예. 도망가는 장세였다면 예. 이제는 좀 카나리아가 얌전해지고 예, 그런 상황. 뭐 노래도 부르겠죠. 편히 금을 캐시고 석탄을 캐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나는 지저귀고 있겠습니다. 유해가스가 별로 없습니다. 편히 일하십시오. 야, 그렇게 해서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수출 예. 개선되는 거, 예. 기업 실적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 환율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그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아쉬워요. 우리 코스피가 20-30% 가대평가됐을 때 우리 개인들이 정말 많은 주식을 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평가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명목 GDP 이런 걸 평가하면 20-30% 가소평가형이 들었었어요. 아직도 산데. 예. 예, 이런 식의 왜 주식시장을 관심을 버리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시대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거를 봐야 되는데 예. 본질을 봐야 되고. 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그냥 지표, 내가 마이너스 찍혀 있고 그러면 예. 난 두 번 다시 주식 안 해. 예.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내가 성을 간다.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제 아내가 주식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뭐 2020년에는 돈 벌었다고 좋아하더니 2021년 되니까 지루하다고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꼴도 보기 싫다. 제가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는 꼴도 보기 싫어. 보지 마라. 예, 예. 모른다. 네. 기다리면 된다. 네. 근데도 매일 보면서 보시면서 꼴도 보기 싫다. 예. 아, 예.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매일매일 변하니까. 아. 종목을 몇 종목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봤더니 40여 개 종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봐라. 예. 그 줄인다는 것은 결국 공부해야 돼 줄이는 거거든요. 가끔 뭐 유튜브 같은 거, 네.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듣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 당신은 왜 반대로 이야기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 맞습니다. 일단 근데 그 말의 요지는 지금이 오히려 주식을 사서 모을 때지. 예. 예, 성급하게도 뭐 팔거나 이럴 때는 아니고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또 예, 조정을 받을 수도 거칠 있습니다만. 겁니다. 예. 네. 근데 그거는 또 정확히 또 알기가 힘든 영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아니
2023년도에 기업 실적들이 계속 내려간다는데 예.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는데 예. 이렇게 되면서 애널리스트 눈높이가 계속 내려가는데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제가 오랫동안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었는데 저같이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다 후행이에요. 후행. 예. 요새 저 IMF, 뭐 세계은행, 뭐 한국은행 전부 최근에 경제 성장을 낮추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경제 성장이 떨어질 때는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더 낮게 나오니까 또 내리죠. 계속 내리거든요. 네.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올해가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저 리서치 센터장 할 때 애널리스트들 그 이익 추정치 그다음에 목표 주가 추정치 이것 가지고 실제 주가하고 한번 통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란 주가에 1, 2개월 후행하더라고요. 주가 오르면 뒤따라서 올려서 전망하고 주가 떨어지면 뒤따라서 낮게 전망하고 주가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조금 생각이 이제 그럼 그만 내려야 되나 막 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또 그거보다 더 먼저 또 시장을 예. 예측을 하고 예. 애널리스트보다 더 기업 분석을 더 열심히 한다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테고.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물론 이제 지금 저평가 영역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가는 걸 텐데 예. 이게 그러면 23년도에 기업 실적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일지 아니면 이제 24년도까지 보는 건지 아니면 혹자들의 기대처럼 23년 말이나 언제쯤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예. 금융 장세를 기대하는 것일지 요 성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작년에는 뭐 상고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는 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예, 금리가 주시장에 반영한 거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실적인데요. 과연 내년 실적이 증가할 것인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실적이요. 24년. 예. 네. 예, 그런데 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내년은 올해보다도 좋아진다고 전망이 돼 있거든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올해가 안 좋으면 내년은 좋을 거라고 네. 보죠. 근데 저는 뭐 삼성전자 기업 실적은 모릅니다. 근데 아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그죠. 또 코스피 미치는 영향도 제일 네. 크고. 그래서 2021년 6월에 선행지수 정점 쳤고요. 삼성전자도 거기서 정점 쳤지 않습니까? 네. 그거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 약간 선행을 합니다. 네. 탄광소 카나리아에서 제일 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 몸통.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2024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예,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과정이다. 예. 혹시 이제 뭐 금융장세를 제가 잠깐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2023년 말쯤 되면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 이게 기대일지 전망일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금리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혹시? 올 4분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같이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실물 경제는 안 좋다는 거죠. 우리 경제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만은 올 뭐 상반기도 거의 그 마이너스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미국 경제도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 연준 위원들은 계속 그 금리 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시장, 특히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 달러 가치가 114까지 작년 10월에 갔다가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외환 시장이 기대한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4.5% 금리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네. 그게 외환시장 기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2% 갔던 게 최근에 3.5%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금리가.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저는 이게 금통위원 혹은 저기 미 연준 위원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 뭐가 둘 간의 격차를 해소해 줄 것이냐. 네. 그건 미국 소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예. 지금 소비가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면서 미국 경제가 뭐 작년에 2.1%, 뭐 4분기도 예상보다 높은 2.9% 성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과연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를 결정하는 소득인데요.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죠. 물가만큼 임금이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면 임금이 올라도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소비자 물가 작년에 그 8% 그건 좀 올랐는데요. 임금 상승률은 5% 좀 넘어요. 그럼 실질로 3% 3% 마이너스죠. 예, 그리고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집값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부의 효과라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저도 통계 분석하고 다른 연구원의 통계 분석해 보면요. 부의 효과, 집값이나 주가가 올랐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보다는요. 집값이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일종의 부의 역효과? 역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 가계 저축률이 뭐 12월 거는 지금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예, 1월부터 11월까지 보니까 평균 가계 저축률이 3.2%예요. 낮은 거죠.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면요. 2005년에 2.9%였어요. 2005년이요? 예. 그 이후로 가장 낮은 겁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이 저축 별로 안 하고 소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코로나 때는 돈을 쓸 데가 없으니 많이 이제 저축을 했다가 지금 다시 저축률이 엄청나게 내려온. 장기 평균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장기 평균보다 지금 많이 낮은 거네요. 절반 정도 되죠. 저축률이. 예, 그만큼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와서 일을 하든지 그렇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면 아마 지금 미국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데요. 고용도 기업들이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소비 지표, 고용 지표들이 시장이 오른가, 외환시장, 채권 시장이 오른가, 연준 이원들이 오른가 이걸 판가름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시장이 뭐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똑똑하더라.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소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4분기 즈음이면 2분기, 3분기쯤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2, 3분기쯤에 마이너스 성장 보여주고 그리고 4분기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물가 데이터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뭐 9, 8, 7, 6%대가 쭉 내려오고 있고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일 걸리는 게 이제 고용 시장 아닙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한 3.5% 안팎으로 거의 콘크리트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 고용 시장이 꺾여야지 사람들도 조금 소비를 덜 할 테고 그래서 물가도 확실히 잡힐 텐데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축률이 낮으니까 쓰려면 이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죠. 일자리 찾아 나서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구직자들이 많아질수록 분모가 이제 커지니까. 그리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 4월 달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천만 개 줄여버려요. 비농업 부분에서.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죠. 그게 가능하죠, 거기는. 그래서 소비가 안 되고 이제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은 금방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소비 지표가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고용 지표가 시장이 오른가 연준이 오른가를 판단해 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지금 이제 그 흐름의 맥락과는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구인난이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뭐 많이 뭐 10,000명 단위로 빅테크 기업들을 막 줄이는 데도 있는데 아직도 한켠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그게 또 한켠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이민 정책을 좀 이제 닫아놓으면서 이민자가 줄어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은 뭔가 좀 냉각되기가 쉽지가 않다. 막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이야기도 뭐 있던데. 그런 영향도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소비 내용을 보면은 내구재 그다음에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 내구재 소비가 한 13% 되고요. 소비 지출 중에서. 그다음에 준내구재가 22%, 서비스 소비가 65%거든요. 지금 서비스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많이 늘리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덜 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내구재나
내구재는 이미 다 사버렸고요. 그러니까 내구재나 준내구재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예. 이미 저 내구재 소비는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뭐 가전, 뭐 네, 자동차, 가전. 뭐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다 사버렸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그렇죠. 그때 TV 지원금도 많이 사고 받았고. 뭐 컴퓨터 사놓고. 예.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자동차 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내구재가 자동차인데요. 그쵸. 내구재 소비는 이미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서비스 소비를 줄일 거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머지않아. 그쪽에서 이제 서비스 쪽에서 고용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소비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신 게 핵심이 서비스 소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작년 거 CSI 올해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한 단체에서 여러 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 음식점에 10명, 12명인가 갔었다요. 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서빙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아, 일손이 부족해서.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답니까? 그랬더니 네. 물론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과거에 그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해고를 했으니까 또 경기가 나쁘면 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고용 안 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100만 명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가 뭐 일자리 그냥 매일 그 죽자 살자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뭐 말고 그다음에 쓸 돈 있으면은 적당하게 쉬면서 살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일 않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또?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예. 그 데이터를 보고 연준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예, 그렇습니다. 연말쯤이면 예. 택할 수밖에 예,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금리 조정하는 그 본질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물가인데 예. 물가 지표 보면은 뭐 6%대까지 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연준의 목표치 2%대까지는 아직 좀 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12월 무렵에는 저는 3% 전후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소비가 이축되면서 수요가 이축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저는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낮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테일러 준칙 추정해 네. 보니까요. 네. 연말에 미 연방기금리 적정 수준이 한 2.9% 정도 나와요. 미국의 적정 금리가 예. 기준금리가 예, 지금 4.5%인데. 네네. 그래서 2월 초에 한 번 더 올리겠죠. 뭐 4.75%. 211페이지 예. 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 소비가 이축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물가는 뭐 3% 안팎으로 낮아지고요. 예. 예. 여기서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돌발 변수는 아닙니다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예.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국제 유가도 좀 많이 오를 수 있고 예. 이게 다시 한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존재하죠. 뭐 중국이 작년에 3.0 성장했는데 올해는 대부분 저 IB들이 전망한 거 보니까 5% 안팎이더라고요. 소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요? 예. 예. 아니, GDP 성장률이요. 아, 중국의 GDP 예. 성장률. 그러니까 작년에는 5%. 소비가 감소하죠. 성장률 3%였는데 네. 올해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규제 안 하면서 한 5%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어제 어떤 한 자료에서 중국 통계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 코로나 감염률이 85%래요. 거의 한 번씩은 다 걸려봤다. 예, 이거. 걸려봤다는 예. 거죠. 앞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자도 줄어들고 죽는 사람도 줄어들고 이제 뭐 무섭지 예, 않다. 예, 막 이렇게. 규제 안 하고 사람들이 더 나오면서 소비를 할 거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가 있어요. 뭐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예, 저는 수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지금 0.3인데 0.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저 BOA나 도이치뱅크 그다음에 로무라 같은 데는 올해 미국을 마이너스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예, 저도 뭐 미국 경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2% 정도 나와요. 올해 미국 성장률이. 교수님이 직접 보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예, 있습니다. 분석하시기에. 예, 미국 경제. 예.
그러면은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아무리 리오프닝을 해서 예. 뭔가 좀 인플레 요인이 생기더라도 예. 미국 쪽에서 위축이 돼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그 예. 요인이 더 강할 것이다.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싸게 공급 못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세계 주식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안 들어가고 유럽으로 일부가 하고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 때문에 그럽니다. 네, 그렇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최근에 유로 가치도 오르고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 위안화 가치도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르고. 네. 네, 어떤 게 먼저냐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달러 가치 하락을 기대하고 그런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이나 그렇죠. 예, 유럽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달러 가치 하락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도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간혹 이제 교수님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것 뭐 ETF나 뭐 채권이나 그 몇몇 주식을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일례로 그 작년 그 6월에 출연하셨을 때 당시 인버스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인버스를 갖고 있던 걸 팔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예, 지금 인버스 일부는 가지고 있죠. 리스크 관리를 하겠어요. 근데 인버스 비중은 지금 굉장히 낮고요. 그죠. 뭐,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 보셨으니까. 올라가는 종목. 예, 저는 올해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전제로요. 그럼 외국인이 뭘 사느냐?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니냐? 그죠. 대형주사죠. 예, 그게 삼성전자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네이버 같은 회사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원래 사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코스피 200 예, 코스피 중심으로. 200. 예. 아니면은 코스피 200 올라가는 ETF. 그쵸. 예, 예. 인버스가 아니라 올해는 올라가는 ETF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혹시 레버리지도 저는 220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요. 그때라면. 네, 그때라면은 누가 물어보길래 한 방송에서 물어보길래 레버리지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그때가 용기를 내야 하는 시점인데 예. 사실은 그때는 제일 공포스러울 때잖아요. 또 그렇죠.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2200 떨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1800까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제 개인적으로 예, 투자 스쿨이라는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하면요. 이게 시대가 어려우니까 꼭 그 어려운 전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누구누구가 1800까지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어려울 때는 그런 분들 이야기가 머리에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교수님 사모님처럼. 예. 그리고 올라갈 때는 네. 우리가 3천 넘었을 때 4천 간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갈 때는 그런 게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항상 인지적인 그 편향과 쏠림이 생기죠. 그게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하는 소위 말하는 전염 효과인데요. 전염 효과. 예.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좀 너무 비쌀 때는 좀 균형적으로 너무 쌀 때는 또 제가 저 통계를 보면서 저는 균형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교수님은 항상 그렇게 데이터 위주로 보시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이제 쏠림 현상에서 자유로우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쏠리니까 대중인 거죠. 예, 그렇죠. 안 쏠리면 그게 소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뭔가 소수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99%가 아니라 1%가 되려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좀 보셔서 그래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조회수가 문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투자하신 분에 도움을 줬다면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기 이제 성장을 하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조회수, 구독자 수 맨날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교수님도 일희일비 하시나요? 오늘은 구독자가 몇 명 안 늘었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많이 들대요. 요새는 주마다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정도 많이 느는 겁니다 요즘에. 요즘에 다들 주식 쳐다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제 공부하고 투자 공부한다는 건 많이 느는 겁니다.
또 교수님이니까 그 정도 늘어나는 거죠. 딴 사람들 저 줄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거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버. 예, 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오늘은 이제 유튜버 김영희 유튜버랑 함께하고 있고요. 주식도 지금 이제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약간의 조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만 이제 인버스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작년 이맘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좀 배당주라든지 안정적인 뭐 통신주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시다고 살짝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KT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아, 제가 종목까지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렸었는데, 그렇죠. 근데 작년에 KT 올랐어요.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뭐 스타 주식이었죠, 스타 주식. 근데 올해는 제가 KT 이야기 안 합니다. KT보다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같은 이런 주식을 더 사라고 권유하지. 저도 뭐 KT 그대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건 이제 거의 뭐 배당 받으시면서 이렇게 보유하실 생각으로. 오, 그러게.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도 그 안에서의 성격이 좀 많이 변해 있겠네요. 예, 그렇죠. 소위 그 성장주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한번 조금만 앞서 나가 볼게요. 교수님이 또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 연말쯤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즈음 되면 금리 인상기 엄청나게 고통받았던 성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고퍼, 고PER 받는 그런 녀석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할 만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전부터라도? 이미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뭐 일부 그 기술 관련주들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그런 성장주, 기술주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 인하를 더 기다리는 게 간절할 수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많이 싸져 있으니. 좋습니다. 약간 그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또 교수님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뭐 특히 제가 제일 곤혹스러울 때는 그 제자들이 직장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줄에 설라달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언제 집 사야 됩니까? 이건 물어볼 때 정말 곤혹스럽죠. 그게 어떤 최근 뭐 몇 년 사이 아니 언제쯤 뭐 항상?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이제 제가 학교가 2015년부터 갔으니까 이제 제 제자들이 직장에 많이 들어갔고요. 서강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서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참 한쪽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 것이다. 그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은행이 이제 원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금 사도 된다. 그런데 그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집값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이제 하락 추세 초기다. 잠시만요. 하락 초기요? 추세 초기다. 지금 6개월 떨어졌거든요, 집값이. 와, 근데 또 집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은 그 6개월이 엄청 길게 느껴지실 텐데. 급락했죠. 급락한 거는 급등해서 급락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가대평가됐어요. 물가, 그다음에 소득, 월세 지수 이런 거 가지고 집값을 평가하는데요. 제가 평가 광고 이 책에다 자세히 이거 기록해놨습니다만. 그리고 뭐 PIR이라든지 PRR 뭐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PIR이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그거는 뭐 전국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은 지나치게 높거든요. 지금도 한 17배 정도 돼요. 중간가구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17배 정도 높다는 거죠. 떨어졌어도. 그게 장기 평균이 한 12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집값은 지금 하락 국면 초기다. 그래서 뭐 저희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지켜보자. 월세 살자. 사실 전세도 지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그 전세 사기 사건 많이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전세도 두려워하고요. 뭐 최근에 그 전세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전세 비중 꾸준히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그 큰 추세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월세 살아보고 좀 기다리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와닿을 텐데 예. 사실 뭐 한 20년, 21년, 22년 거의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을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사람들한테 안 와닿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작년 상반기만 해도 뭐 별로 안 와닿았죠. 그렇죠. 한 신문사에서 빨리 집 사야 될 것 같은데 저 교수님 예. 막 사지 말라 그러다가. 한 신문사에서 저를 낙관론자, 그다음 어떤 분을 비관론자를 해가지고 둘이 견해를 비교해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네, 부동산 시장에서. 그죠. 예. 예. 비관론자. 예, 어떤 분을 낙관론자라고. 예, 그런데 뭐 그 기자를 최근에 다시 뵀는데 네. 요새 저 낙관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분들 이제 영끌 오적 막 이렇게 불려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번 저 토론 한번 해보자고 그럽니다. 지금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중금리 내려가고 있죠. 예, 집값이 오른다고 분명히 할 텐데 아하. 그것 가지고 집값이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요. 예. 근데 저는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올해 뭐 자리하자는 1.2%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소득이 집 살 만큼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가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제 반등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이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를 선행을 하는데 예. 그러면 집값 부동산은 경기랑 동행한다고 보면 되나요? 조금 후행해요. 후행 집값은. 오히려 예. 후행. 예,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예,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르죠. 약간 요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왜 주식도 이제 먼저 바닥 잡으려고 예. 하다가 약간 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스타일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먼저 건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약간 그거는 좀 아니다. 먼저 건들려면은 요새 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뭐 급매물로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급매물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싸게만 살 수 예, 있다면. 싸게만 살 수만 있다면. 예.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이클상 보면은 이제 그 하락 국면 초기이다. 우리 집값이 사이클상 보면은 6개월 떨어지고 그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 로버트 실러 교수도 책 보니까 주가보다 집값 예측하기가 훨씬 더 쉽다. 왜냐하면 집값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 맞죠. 예, 미국도 집값이 이제 정점치고 우리하고 똑같이 작년 6월이 정점이었거든요. 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금리가 혹시나 내려간다고 해서. 예. 근데 또 여기다 정부의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하면 저는 저 정부 규제가 추세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추세를 바꿀 수는 예, 없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20몇 번 억제 정책을 냈는데 집값 오르지 않습니까? 아, 뭐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지금 규제 안 하고 있죠. 이 추세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마지막 남은 규제가 몇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서울 강남 3구하고 그다음에 용산, 예. 그다음에 DSR 규제. 이 두 가지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네. 저는 결국 이것까지 다 풀 것이다. 풀고 나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강남 3구랑 용산, 서울 4구 규제 지역 다 풀어버리고 예. DSR이라고 한도 하는 좀 높이겠죠. 총부채 40% 에서. 상환 비율 이것도 예. 한도를 좀 더 높여주는 그래서 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제까지도 예. 다 풀릴 거다. 예. 예.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가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라 해야 되나 좀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수 없으니까 모든 규제를 거의 다 푸는 지경까지 갈 텐데 예. 그렇다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좀 바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2009년, 11년 사이에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정말 고민했던 게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아 맞다. 지난번에 그 얘기 해주셨었죠.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네. 아직 여의도 아파트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상황까지 와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럴 때 집을 사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때 뭐 마포인가요? 어디 합정동에 예, 합정동에 굉장히 비싼 예. 저기 저 그 뭐 아파트. 무료로 거의 몇 개월 빌려주는 그 예. 집에 가서 사셨다고. 그렇죠. 그 3년 동안 3천만 원 주고 살았어요. 그때 그 미분양 가구가 예. 16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나요? 예. 근데 지금 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예. 예. 전국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뭐 그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상황까지 가고 그다음에 요새 정부에서 그 미분양 아파트 사준다고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LH 통해 가지고 미분양 아파트를 지금 매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겼을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아직 부동산 시장은 조금 심각해지지도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될까요? 그게 그러면 경기가 확실히 개선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바닥이 만들어진다는 걸지 아니면 그 전에 가격적으로 먼저 좀 이제 메리트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될지. 사실 가격이 먼저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PIR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지수 그게 이제 지금 한 얼마 전까지 19배였고 떨어져도 한 17배 정도다. 근데 과거 장기 평균이 한 12배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지금 17배에 있는 PIR이 한 10배 초반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뭐 평균 12배까지는. 물론 그 사이에 소득이 좀 증가하겠죠. 분모에 있는. 그쵸.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게 낮아질 텐데 소득 증가 속도보다 집값 하락 속도가 분자가 더 빨리 떨어지면서 12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대략 그러면 거의 한 30% 이상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예, 그거로 보면은 뭐 그 정도 되고요. 뭐 다른 거 월세 지수로 평가해봐도 그 정도는 지금 가대평가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주식 30% 떨어지는 것도 참 무서운데 집값 30%면은. 근데 뭐 2009년, 2010년 그때 서울 아파트 30% 떨어졌어요. 글로벌 그때 우리가 다 이후에. 견뎠지 않습니까? 그냥 집 사는 거니까. 그냥 돈 빌려서 무리하게 집 산 분들이 문제가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곳으로서 집이거든요.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냥. 뭐 1주택자라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좀 그분들이 좀 힘드시죠. 그 이제 2022년에 너무나 이제 초고금리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빚부터 갚는 게 재테크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이제 2023년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연말에 될 텐데 이제 가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럼 지금은 사람들의 어떤 부채 관리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 금리는 이미 정점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예금했을 때는 5%인데 뭐 어제 들어가 보니까 3.85%가 그 은행의 최고치더라고요. 와, 많이 낮아졌네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높아요. 그런데 어떤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4%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은행 빚 일부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4% 이상이 된다면? 근데 저는 올해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4% 이상일 거라는 겁니다. 4%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2022년에는 빚을 갚는 게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서는 조금 한 발 빼고 조금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가도 된다.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방법이 어려운 거죠. 또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부동산은 아직은 아니다. 지수가 4% 이상 그냥 지금 저 1월만 해서 10%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12월 초였나? 코스피가 저점 대비 지금 1월 한 27일에 저희가 찍고 있는데 한 16, 17% 올랐더라고요. 그 이상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항상 고민이 되는 건 또 주가는 너무 또 빠르게 올라가지고. 그렇죠. 늘 빠르게 오르고 또 빠르게 떨어지니까. 의심하는 사이에 다 올라 있고 내가 발을 담그면 조정이 시작되고 또 물리고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어제 증권사 뭐 지점에 계신 분들하고 몇 분하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번에 돈 버신 분이 별로 없으시대요. 1월 이 장에서요? 왜냐하면 별로 못 샀으니까. 계속 개인들은 다 팔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만 계속 사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좀 올랐겠죠. 근데 새로 사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번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을 때 얻어맞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어야 올라갈 때 그 상승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김영익 교수님 엄밀히 말하면 뭐 상시 비관론자는 아니고 데이터를 보시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김영익 교수님은 비관론을 펼치시면서 명예도 얻으시고 이제 많이 저렴해지고 턴어라운드 될 때는 낙관론을 펼치시면서 부도 얻으시는 욕심쟁이인 걸로. 저는 뭐 그런 좀 명예보다는요. 네. 뭐 금융 민주주의란 말을 제가 거기서 써놨는데. 그렇게 책 앞에 네, 그거는 인사말 쓰실 로버트 때. 실러 이야기예요. 이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많이 어디선가는 줘야 되고 그걸 얻어가지고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저 오렌 버핏이 그 이전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본격적으로 65세 이후부터 큰 돈을 모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올해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뭐 좀 보려고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복리 효과의 곡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제 여기 오신 거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뭐 진짜 시작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20몇 년 남아가지고 아직 여기 있습니다만. 네. 아니, 세월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사실 있는 건 인적 자원밖에 없고 또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장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도 있지만 금융으로 가야 된다. 저는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요. 우리가 경상수지가 98년부터요. 작년까지 한 1조 700억 달러 흑자를 냈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국민연금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주식 채권 많이 사놔다 보니까 연간 거의 200억 달러 정도는 배당하고 이자 소득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간 것보다 한 200억 달러가 더 많아요. 네. 그거를 다 더 잘 하려면 운용해가지고 수익률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뭐 한국에서도 벌고 저 서학개미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벌어오고 또 중국에서도 벌어오고 해야죠. 그래서 금융 민주주의. 사실 근데 금융 민주주의는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이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그래서 금융을 공부하고 또 그렇습니다. 투자도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제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이제 신간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제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 나올 때도 한번 또 뵙겠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 또 계속 공부하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